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청와대 특임교수,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영술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재명 대통령이요 설날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인사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으로서의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설 연휴 기간 공식 일정이 당연히 없었고요. 김혜경 여사와 영화를 보는 거 외에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유독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요. 6건인가요? 부동산 관련한 SNS를 올리면서 이슈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남는 거는 장동혁 대표의 노모가 살고 있다는 그 집이 먼저 기억이 나는데 조영술 대변인 먼저요. 장동혁 대표가 올린 사진이 한 장 있죠. 이제 노모가 거주하는 집이라고 하던데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먼저. 원래 이제 계속 거주했던 집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보령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지역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던 거를 이제 상속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명의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의는 장동혁 대표고 네, 네. 이제 노모가 예, 살고 예, 계시는 데고. 그렇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장소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장동혁 대표한테 이런저런 뭐 다주택자다 뭐다는 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좌표찍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 실제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뭐 장모 거주지 그리고 이제 노모 거주지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자녀 거주지 그리고 지역구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집 거주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실제로 활용하고 이제 투기 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예. 그러한 이제 의혹들이 이제 뒤집어 씌워지고 그리고 논란 자체가 그 이상하게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한 뭐 다주택 논란으로 계속 전국을 끌고 가는데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이제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진을 올린 거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근데 이 사진이 2022년 사진이에요?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사진은 이게 아니고. 2022년에요. 장동혁 대표가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옵니다. 예. 그때 국회 방송에서 아마 새로 등원한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래서 영상으로 오랫동안 찍었었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노모와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것들도 국회 방송을 통해서 방송됐었던 것으로 아는데 예. 그때 당시에 방송 화면 중에 일부를 캡처하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왜 2022년 사진을 올렸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가끔 SNS 하다 보면 본인의 핸드폰에 자기가 살던 집 사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본인은 이 다주택 문제를 지적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비판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예. 이런 이유로 내가 시골에 이 집에 그 명의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당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장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근의 사진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 논란이 일어났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다주택 관련해서 글을 계속 올리다 급기야 오늘은 아니 부모님이 사실은 그 시골집 해당되는 거 아니다 취지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이 노모의 집을 가지고 감성적인 이제 접근 예.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규정을 유예하는 거를 이제 이번에 멈추겠다. 이게 이제 논란의 시작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민의힘은 어떻게 그걸 이제 반박해 왔냐면은 이번 이재명 정부도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하고 있는 거다. 예. 안 팔고 집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다 악마냐. 자, 봐라. 나는 부모님 집도 있는데 그러면 어머님이 사시던 집 이 집도 나 지금 안 팔고 있는 그러면은 우리 엄마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 프레임, 그래서 악마화라고 하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한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공격할 수 있는 역공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어머님이 예. 사시는 집 이거 포함해서 6채인데 이것도 팔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한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보는 국민들은 예.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누가 시골에 있는 엄마 집 팔라고 그랬냐? 사실은 지금도 5촌 2도라 그래서
지역 소멸 지역이라든지 농촌의 빈집들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예. 오히려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에 이제 주 5일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5일 도시에서 그렇죠. 지내고. 도시에서 일하고 예. 2일은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서 지역 경제도 좀 살리고 지역 예. 소멸도 막자 이런 취지로 이건 부동산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부모님 집 팔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나머지 5채 그럼 거기도 다 부모님 살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이라든지 도심지에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거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지금 이제 주택 안정성이 문제에 있어서는 예. 문제가 아닙니까라고 반박을 했는데 예. 이것이 물고 물리면서 지금 며칠째 언론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6채가 또 논란이 되고 있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관련해서 글을 올리는 거를 그걸 어떻게 뭐 악마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좀 그렇게 보세요. 다주택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집값을 잡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한 의지는 모두 공감할 겁니다. 예. 집값 지금 누가 생각하더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는 것 맞죠. 그런데 다주택 문제를 언급하면서 각각의 사정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죠. 6주택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모님이 그 돌아가신 장인으로부터 그 받는 과정에서 다만 10%의 지분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아시겠지만 0.1%의 지분만 갖고 있어도 그냥 다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차제에 그런 그 제도 같은 경우에는 미비한 점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요새는 이제 뭐 고령화되면서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 자식이 많을 경우에는 대부분 지분 그 형식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거조차도 다 다주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담들도 상당히 많아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장동혁 대표 문제로 돌아가서 이분은 실제 거주하는 목적으로 갖고 있었던 아파트가 세 곳이고 구로와 대전과 오피스텔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보령에도 지역구 아파트를 갖고 있었던 것이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그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뭉뚱그려서 다주택자들은 다 나쁘다, 예. 투기 세력이다, 마귀가 끼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예. 장동혁 대표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6채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재건축 아파트 또 한 채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데 조영수 님 대통령의 질문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다주택자 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물음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은 아직 없는 거죠.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규제를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대통령이 지금 가장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투기와 그리고 사연이 있게끔 어쩔 수 없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자체를 구분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접근을 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그런 투기 세력들은 당연히 이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라도 규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들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이제 부모가 거주할 목적이라던가 아니면 자신이 노후를 위해서 거주를 목적으로 구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까지 뭉뚱그려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규제를 한다고 계속적으로 말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와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조금 반발 물러섰지만 그 대통령이 어제까지 했던 스탠스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그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관점 그리고 국민들을 갈라쳤던 관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사과요? 그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통령조차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투기로 봐야 된다 해놓고 대통령조차 지금 개항에 갈 때부터 해서 지금 수년째 지금 거주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거주할 가능성이 높지도 않은 주택까지도 내가 노후에 그 퇴임 후에 가서 머무를 곳이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했던 말과 지금 하는 행동의 말이 많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 한 채라고 이재명 대통령 또 연휴 중에 올리기도 했었어요. 그 상담실. 제가 이제 그때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살지를 않고 뭐 전세를 준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하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살지도 않았는데 뭐 분당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좀 지나친 억측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그리고 부동산 투기 관련 화두 저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 예. 심지어 장동혁 대표도 그에 대해서 다 같은 다주택이 아니다. 예. 나 같은 경우만 봐도 시골에 집도 있고 어쩔 수 없는 다주택이다. 이것도 죄냐? 저는 그것도 굉장히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다주택이라는 게 강남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콜렉팅하듯이 사 모아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리는 현 행태에 대해서 예. 자산 증식 수단으로 그런 고가 아파트를 수집하는 행위 이제는 좀 세금도 더 물리고 규제해야 되지 않냐. 지금 당장 저희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대표가 저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공론화가 된 것이죠. 저는 정치권에서 오랜만에 예.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정말 긍정적인 소재를 가지고 경론을 벌이고 있고 이것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식 정치의 정수다. 저는 장동혁 대표도 이번 문제 제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시골에 있는 시골집을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강남 고가 아파트가 아니고 굉장히 저렴한 주택이다 이걸 표현하기 위함인데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그 노모가 좀 단열도 안 되는 저런 곳에서 홀로 정말 사시는 것인지 홀로 살지 말고 좀 이렇게 잘 봉양하고 모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여론도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뒷부분의 여론 동향도 저희가 살펴볼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그런 글을 썼어요. 사회 악이 만약에 지목을 해야 된다면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일 거다라고 오늘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최근에 SNS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좀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것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예. 권한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권한을 가지면 뭘 하려고 그랬느냐? 이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 이거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합리적이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정책은 얘기하지 않고 그런 감성적인 대응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맞받아친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이번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자, 이렇게 행정부의 의지도 있고 또 국회에서 입법 뒷받침도 될 수 있고 또 부동산 정책의 저항 소위 말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주장해 왔던 이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도 또 부동산 집값 안정화에 실패한다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도 좀 그런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때마침 부동산 시장이 아니어도 일반 서민들이 부의 증식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무기가 쥐어졌습니다. 예. 주식시장,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활성화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호응하고 있는 이유도 지금 물론 뭐 부동산 시장도 그 나름대로의 생산성 효과가 있지만 부동산 시장보다 훨씬 생산성 효과가 크고 예. 소위 말해서 자본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으로 이걸 활성화하고 좀 부동산 시장은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주거시장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번 기회에 이거를 꼭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어떤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갖다가 나타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호응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유예 이제 금지, 이제 중단 이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좀 야당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정책적인 논의를 하는 장으로 나와야 된다. 예. 이 괜히 우리 부동산 정책의 어떤 그 문재인 정부 때 재미 봤듯이 반사 효과만 노려서 서울에서 시장되고 뭐 소위 말하면 중산층 이상으로부터 표를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계속 부동산 공화국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지방 소멸과 그다음에 결혼하지 않고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그 아젠다 제기, 화제 제기는 예. 굉장히 지금 시적절하고 또 때마침 금융시장도 호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머리를 맞대는 모습도 국민들이 좀 보고 싶다. 예. 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그 온당 맞는 말씀이에요. 그 대통령이 이제 선한 목적으로 정책 제안을 했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태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제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이 부동산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였냐라는 문제를 하고 싶은 겁니다. 대통령이 이제 오늘 SNS에 올렸던 게 네. 돈이 되게 하는 정치인들이 문제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태음에 갈 이제 주거 공간이라는 곳은 2028년부터 이주 대책 계획이 있고 2035년에 입주하는 재건축 단지예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퇴임하고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인데 대통령이 수년째 거주하지 않는 곳을 그때도 거주하지 못할 곳을 갖다가 그대로 들면 당연히 시세 차익을 노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러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와 문제 제기를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을 갖다 악마화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다주택자들 보유세하고 양도세 중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추가로 이거에 대해서 뭐 과세라든 규제를 하던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강한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들을 갖다가 양해를 구하고 협력의 대상으로 상대를 해야 되는데 막이라는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들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걸 꼭 저도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동산 이 문제를 성공하기 위해서 네. 여야정이 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이 말하고 그냥 여당이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제도의 마련들은 그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방향은 드리고 맞다는 싶습니다. 말씀이시죠, 어쨌거나. 이 부동산 네.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누가 공감하지 네, 않겠습니까? 명분에서 이거 뭐 야당이 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 논박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누가 봐도 90년대부터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거기 아들 낳고 자식 낳고 잘 살다가 예. 지금 또 다른 주택을 뭐 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더라도 어디 전세 살다가 글로 다시 들어가시겠죠.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계속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야당에서 거기 살지도 않은 집을 왜 보유하고 있냐 계속 저렇게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예. 저는 좀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너무 그 지역적인 개인적인 걸로 공격하기보다는 맞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정책의 문제이기 정책에 때문에. 관해서 논의를 예. 좀 여기 했으면 조금만 좋겠어요. 더 보태면 아니요, 그만할게요. 조금만 한마디 굳이 뭐 여기서 그거를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론을 한번 보세요. 여론을. 이게 한번 제가 국민의힘 야권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3사가 지상파 3사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긍정이 65, 64, 63 거의 동일하죠. 부정이 27, 30, 30. 여기를 넘어가지고 TK 지역에서도 보면은 긍정적인 평가가 더 높습니다. 이게 이제 분석 기관에서는 이전에 연휴 전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했던 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궁금하네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뭐 보수 전체 진영으로 봤을 때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이어간다면 결국엔 6.3 지방선거 이제 11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각종 뭐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정당 지지율은 사실 선거 결과에 이렇게 유의미한 평가가 기준이 못 돼요.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6.3 지방선거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유지하고 있는 이 정도의 국정 지지율을 보인다면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018년급 참패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뭐 일부 강성 지지층들의 좌우되는 듯한 뭐 인식을 중도 진영에서 갖게 되면 그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IQ가 상당히 높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설 전반에 걸쳐서 제가 들은 얘기 가운데도 이런 류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정치적으로 잘 모든 그 이슈들을 극복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동산 문제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로 나눠서 보면 예. 다주택자는 불과 300만 명이 안 됩니다. 예. 1주택자가 또는 무주택자가 4,900만 명이에요. 이 이슈와 관련해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과세 강화하고 보유세 강화하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에 호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다주택자들이 이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가 조정대상 지역 이런 문제 때문에 해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 문제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기보다는 예. 다주택자들이 시장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TK 지역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그러니까 못하고 있다. 이거보다 더 높게 조사가 나오고 있는 건데 조국수 대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계속적 문제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 흑백 사진, 노모 다소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렇게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대응 방식은 적절했다고 보시겠죠, 뭐 당연히. 아니, 뭐 좀 당연한 건 아니고요. 그건 뭐 정치인이 뭐 그런 대응을 하는 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뭐 그거는 뭐 자신의 이제 정치적 그러한 그 스탠스이기 때문에 뭐 예. 저는 뭐 적절 여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어느 당이든 자신이 이제 내고 싶은 메시지를 갖다가 뭐 사진으로 하는 경우들은 정치에서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그거는 뭐- 국민적인 설득력이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글쎄 TK에서 지지율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제 중단하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한 한강 벨트의 아파트 가격이 실제로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가격도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예. 이걸 보이는 거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이렇게 강남이라든지 한강 벨트 집값들이 올라가는데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나도 부를 늘리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 나도 돈 있으면 사고 싶다. 그래서 대출 연끌해서 사고 싶은데 그 대출을 못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찬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는 돈 예. 될 수 있는 부동산을 찾아서 뭐 수도권으로 또 지방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서 전국이 이제 부동산 투기 붐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게 강남이나 뭐 이 한강벨트의 아파트 값이 너무 비쌉니다. 50억, 30억 이러니까 너무 비싸요. 연끌해도 못 사고요. 예. 두 번째는 연끌할 수도 없지만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리그에 가기보다는 예. 현실적으로 내가 1, 2억 또는 몇 천만 원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나 현대 뭐 반도체나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면 수익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나의 부의 증식 수단이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고 하지만 저쪽에는 분명히 부가 쌓이고 있는 게 명백한다면 예. 거기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게 과세 형평성에 맞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게 합리적이고 그리고 과세 형평성에 올바르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판단과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생에 있어서 뭐 아직 물가도 높고 환율도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예. 이렇게만 한다면 앞으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엿본 게 아니겠느냐. 예. 저는 그런 게 지금 지지율에는 많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구호 중에 이재명은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파괴력이 큰 정치 구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선례를 만듭니다. 이 지금 대통령이 돼서 가장 큰 선례로 만든 게 뭐냐? 주가지수 5천입니다. 예. 여태까지 많은 정권에서 주가지수 5천 이야기 했지만 못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1년 만에 그걸 해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주가지수 5천도 해내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불패시나 부동산 적폐 이것도 저한테 힘을 주시면 예. 이재명은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어설프게 제도개혁이라든지 세제 개편 이걸 추구하지 않고 먼저 정치적 공론화 잔에서 화두를 던지면서 예. 여론을 형성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 제도 개혁이나 세제 개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논쟁이 지속되면서 옥석이 가려지고 이재명 대통령이면 이번에 부동산 한번 잡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여론도 지금 좋아지는 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간 굉장히 숙성되고 훈련된 예. 그러한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성공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국민들의 기대감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만평을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건가요? 설마가 부동산 잡는 해라는 그 그게 만평이 맞고요. 예. 처음에는 트위터에서 어떤 화두를 던지다가 예. 이제는 좀 젊은 계층이 많이 활용하는 인스타로 그 논쟁을
슬쩍 더 옮긴 것이죠. 어. 그 대상자의 사태까지 아주 치밀하게 고려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필패 참 뭐 이런 건 유명한데 예. 그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구호에는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일을 잘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어거지도 정말 할 수 있다. 어거지로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일부 다주택자들이 최근에 뭐 매물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도 야,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유예 폐지뿐만 아니라 보유세도 문재인 정부 때와는 비교도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일부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그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 거래가 되는 것은 대출 규제라든가 모든 게 묶여 있기 때문에 예. 쉽게 빠져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만 계속 몰아붙인다고 하면 시장에 여러 부작용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코스피 지수 5천 오른 거 정말 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합니다라고 해서 된 건 아니라고 봐요. 90%는 사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타고 주가가 오른 측면이 강한 겁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정황이 그래요. 물론 그 시발점에 시동을 걸었다라는 의미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합니다라고 해서 다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예. 국정이 쉽겠습니까? 요 만평처럼 설마가 부동산 잡는 해가 될지 이재명 대통령은 재미있네요라는 답을 올렸는데 실제로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질지 관심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60%가 넘고 상승을 보이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요. 장동혁 대표가 배현진 의원 징계에 관련해서 이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결국은 아동 인권과 관련된 그렇죠. 문제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결국은 이 당원권 정지 1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이 징계의 원인인 것처럼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이제 당 지도부를 비판했지만 그게 아니라 날 비판한 거 연관없이 아동 인권 침해 문제가 당원권 정지의 이유가 됐다는 건데 조영술 대변인께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배현진 이제 그 의원에 대해서 예. 그 징계 이제 요구가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SNS에 배현진 의원이 어떤 특정인하고 다퉜어요. 예. 말을 다투다가 그분의 딸을 갖다가 자기의 이제 SNS에 어떻게 보면 박제라고 하죠. 박제를 해서 오랫동안 며칠 동안 이제 있다가 이제 그게 이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왜 아이의 사진을 거기다 올려놓냐.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2차 가해가 문제가 된다라는 사람들의 지적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슬그머니 내렸는데 이게 윤리에 갔었을 때 저도 이제 소명 절차를 잘 밟기를 원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개 사과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했다면 예. 징계의 수위가 전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배현진 의원이 그냥 조용히 삭제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윤리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집중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네. 아동에 대한 초상권 그리고 아동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당원권 정지가 좀 세게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꽤 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진을 배 의원이 적극적으로 빨리 내린다거나 하면은 징계를 덜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또 문제가 됐을 거라고 보세요, 정광재 대변인?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처음에 언급됐던 것은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과 관련해서 예. 서울시당 소속 당협위원장의 연판장, 연명서를 주도했다. 그렇죠. 이걸로 그거였죠. 시작된 문제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문제로 징계까지 갈 거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아이의 페이스북 사진 예. 그걸 갖고 징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윤리위원회나 장동혁 대표나 이 문제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징계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권자들, 국민들은 결국에는 징계를 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새로 언급한 거 아닌가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정치에서 중요한 게 본질적인 문제보다 그 본질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윤리위원회나 장동혁 대표나 각종 비판을 조금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이 문제는 사실 이게 불거졌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비판받을 일이긴 하지만 과연 당원권 1년 정직, 더군다나 이제 3,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 위원장의 자리를 뺐을 정도였나 예.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충을 예. 하면은 그 실제로 이제 배현진 의원에 대한 이제 징계 논의가 될 때 아무래도 이제 보통 윤리에 제소가 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소했던 게 그 당시에 이상규 전 당협위원장이었고 그분이 이제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내가 이런 걸로 요청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이제 이슈가 됐던 거고 저조차도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아이의 사진을 올렸던 것은 그 갑론을박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은 많았는데 이게 이제 윤리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간 내용이라는 것은 추후에 이제 징계를 받고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고 예. 이거에 대해서는 SNS상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이제 상황을 맞추는 것보다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이게 윤리위원들이 볼 때는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제 판단들을 내렸던 것이지 예. 이건 결코 이제 작은 문제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아동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충분히 이제 많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후 절차를 여쭤볼게요. 배 의원이 여기서 이 징계가 확정이 되는 겁니까? 이의 신청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배 의원이 이의 신청은 가능한데 네. 지금 그 윤리 구성 또 본인들이 내린 결론을 단기간에 바꿀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 때문에 이의 신청과 관련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 예. 그러면 이후에 당에서는 어떻게 돼요? 서울시당을 뭐 사고시당? 사고당으로 이제 되는 겁니까? 사고시 당으로 이제 규정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앙당이 그렇죠. 관리하는 거예요? 예, 이제 거리가 될 경우 이제 본인이 사퇴를 하게 되면 예. 임기가 이제 2개월 이상 남았을 때는 4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고시당이 됐기 때문에 그 최고위에서 이거에 대한 직무 대행을 이제 의결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내일 이후에 최고위에서 이제 결정될 내용들로 보고 있고 물론 이제 배현진 의원이 만약에 재심 청구를 하면 그 이제 그거를 진행하는 기간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사고 이제 지역으로 이제 구분이 돼서 아마 이제 최고위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에서 대행을 임명을 하는 거군요. 의결 이렇게, 통해서, 예. 네,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공천 관련해가지고. 아니 저는 뭐 배현진 의원의 그러한 어떤 우리 아동에 대한 초상권 침해 이런 행동 지탄받고 저도 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사자들이 고소 고발을 했다는 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어떤 당사자 뭐 지탄받을 수 있지만 당사자들도 어떠한 법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데 본인들이 보기에 아 이것은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를 해야겠다 이런 의사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김기현 의원 여러 가지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거나 수사를 받는 사람들도 뭔가 어떤 징계가 없는데 왜 그러면 배현진 의원만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가 있죠. 그리고 너무 또 그 시기가 빠른 것이죠. 1월 16일 날 그 사건이 불거졌는데 예. 불과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당원권 정지 이게 배현진 의원이 지금 전체 서울시장뿐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장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그렇죠. 몇백 명의 국민의힘 어떤 후보들의 공천 사무를 해야 되는 그 당사자인데 예. 지금 차질이 있을 수뿐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 당내에서 이렇게 분쟁이 심하면요 지지자들이 분열되고 그냥 투표장에 안 와버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장동혁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겠다고 하는데 예. 정말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걸 생각이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방치할 수 있는 것인지 예. 저희로서도 왜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이 저렇게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민주당 대변인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공감 안 하는 일들이 훨씬 많은데 이 부분은 충분히 정치적 순수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징계에 대한 정치적 순수성. 뭐냐면 서울시당 위원장이 원래 그 지방선거는 시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중앙당에서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광역단체장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서울시당 위원장을 배현진 의원이 맡고 있는데
서울시당이 4고 시당이 되면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당권파와 가까운 사람을 서울시당 권한 대행으로 임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지방의회 단체장 선거 공천에 본인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순수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 그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논란이 되는 거죠. 예. 이 징계가 나왔고 그 다음 날인 거예요. 조선일보 인터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정치 생명을 연동시켰죠. 예, 그렇게 예. 그렇게 말을 했고요. 지금 앞선 말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좀 이야기를 할 게 있는데, 먼저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제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거 좀 위험한 말이라는 말을 말씀을 드리는. 관리라고 표현할까요? 그렇죠. 관리가 예. 맞죠. 그거는 이제 공심위가 하는 거고, 시당 내에 있는 공심위가 하는 것이고, 서울시당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거는 비례대표 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 해당에 있는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단체장은 당협위원장의 의견부터 해서 공심위가 이제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이 사천 논란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건 주류 비주류의 문제가 아니라 당이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과 이제 부산을 갖다가 꼭 지켜야 되는 가장 접전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의 이제 정치적인 그러한 운명과도 조금 연동을 한 예. 발언들을 이제 했었고, 당내에서도 그 지역만큼 이제 사수하는 것이 지방선거의 가장 결정적인 그 잣대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말했던 것 같이 이 분열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은 되게 송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빨리 봉합하고 같이 통합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예.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기는 게 목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서울. 이겨야죠. 예. 근데 저는 사실 장동혁 대표가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 서울시장 선거에 보수의 운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 생명도 걸려 있다라고 걸려있다 얘기한 그랬죠. 것에 네.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어차피 6.3 지방선거 굉장히 어렵다. 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를 놓고 취임 1년 만에 이루어지는 선거기 때문에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예상된 결과였기 때문에 예. 본인의 정치적 책임을 조금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본인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예. 6.3 지방선거에서 부산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그러면 자신이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밑자락에 그렇게 깐 거 해석될 수 아닙니까? 있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예. 깐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의외로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6.3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라도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계속 가려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했었는데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오히려 더 절박하게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기점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중도 확장 전략을 짜려는 것 아닌가라는 희망적인 회로도 좀 돌려봤습니다. 예,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다. 이거는 만약에 지게 되면은 정치 생명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되는 상황이어서 그 말은 어떻게 들었어요?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너무 당연한 얘기를 갖다가 마치 큰 결단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놀라운데, 예전에 민주당이 지난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예. 그때 대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흔히 말해서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거는 경기도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었어요. 예. 또 경기도의 승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도권에서 가장 큰 경기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큰 발판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체제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어려운 선거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여기서 대패하면은 장동혁 체제가 오래 못 간다는 것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기준이 어디냐요? 그 기준이 어디냐인데 서울하고 지금 부산을 걸었거든요. 예. 이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다. 다른데 다 져도 예를 들어 서울을 이겼다. 또는 서울도 졌지만 그래도 부산까지 영남권을 다 이겼다. 예. 이러면은 장동혁 체제로서는 아마도 선거 끝나고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역부족이었지만 최선을 다했다. 아마 이런 평가가 예. 나올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부산까지 뺏긴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당연히. 그거를 본인이 얘기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근데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기다가 직을 걸지 않으면은 그나마 소위 말해서 내부 결집을 이뤄내기 힘들 정도로 지금 당이 어수선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갖다가 빨리 공표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이런 점이 생각나는 거죠. 지금 이렇게까지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자신의 대표로서의 정책 생명을 걸지 않으면 이 릴레이 징계, 그 징계에 지금 악순환이 예, 예. 거듭되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될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표직까지 걸면서 지금 이제 결국은 지방선거로 분위기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또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와 관련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그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전 대표와 저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결국은 당 대표는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당원들과 풀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단식장에 와서 뭐 둘이 악수하거나 무슨 둘이 뭐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그 당원들과의 문제가 다 풀리거나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입니다. 제가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십시오. 장동혁 대표의 말은 그건 것 같습니다. 나하고의 감정이 있고 없고 그걸 풀 문제가 아니고 당원들과 한동훈 전 대표가 풀어야 될 문제다. 이게 조용실 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원들이 그 당원 게시판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 또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가 된 거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 맞습니까? 이 당의 이제 윤리 결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정무적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이제 대표가 이제 자주 했던 말이 60%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당 대표였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한동훈 이제 전 대표가 굉장히 우리 당의 훌륭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한 팬덤을 가진 정치인인 동시에,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된 거는 당에 있는 상당수의 당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러한 당원 게시판뿐만이 아니라 그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이 윤리의 결정을 갖다가 뒤집거나 그리고 반박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갖다 저는 이야기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도 당원들이 뽑은 대표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당시에 당원들이 뽑은 대표이기 때문에 예. 결국엔 당이 당원들의 여론과 당원들의 방향성을 딱 전 배반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이제 뭐 토크 콘서트도 했지만 그 이후에 정치 행보들은 그동안 이제 자신에 대해서 등 돌렸던 당원들 60%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그분들의 마음을 다시 돌리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화려하게 복귀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장동혁 대표가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살리고 죽이고 하는 문제의 범주로 벗어났다는 그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당원 뜻을 좀 따랐다. 예. 그렇게 되면 아까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내 정치 생명에 걸려 있다.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공간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뭐 여러 가능성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보수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계열에서 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토크 콘서트 하는 과정에서도 일각에서는 거기서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받는 모습도 있었는데 예. 지지자들에게도 탈당하지 말고 기다려달라. 우리가 이 국가의 중심 세력이고 보수의 중심 세력이기 때문에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3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났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일괄 사퇴하면 예. 당연히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될 겁니다. 비대위 의결을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복권도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뭐 5년 동안 재입당이 불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정치적 사안이에요. 그 가능성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보궐선거에 어느 지역이든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되는 경우에 국민의힘으로서도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을 받아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무소속으로 나가서 과연 당선 가능하겠느냐, 당선 가능한 지역이 있겠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한동훈 전 대표도 이번 뭐 설 연휴 또 앞으로의 기간에서도 고민을 더 할 겁니다. 본인이 그건 어떻습니까? 이제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지원 유세를 요청했을 때 지원 유세를 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것도 가능하겠죠. 네. 가능한데 결국에는 뭐 본인이 당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최고의 의결을 통해서 돌아오거나 당선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이지 자신이 열심히 그 뭐 어떤 후보들을 통해서 지원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에 바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건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한동훈 전 대표는 끝까지 고민할 거예요. 저는 무소속 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진 많은 그 단점들이 있지만 장점이라는 것은 가볍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어떤 거대 정당에서 대진표를 다 확정한 이후에 예. 본인이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전략적인 판단을 막판에 가서 그러니까 거의 5월은 가서야 판단하지 5월. 않겠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이제 설 명절을 맞아서 이제 언론사들이 각종 여론조사들을 이제 보도하고 있는데 서울시장 가상양자 대결이 글쎄요, 저희가 저번에 정원호 청장이 나왔을 때는 정원호 청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조사가 있었는데 이번에서는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 KBS만 오차범위 밖인가요? MBC하고 SBS는 이게 얼핏 보기에도 오차범위 안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오세훈 시장이 아직까지 뭐 할 만한 상황 아닌가요? 뭐 5선의 관록과 조직이 어디 가지를 않죠. 예. 좀 그런 점에서 오 시장이 특히 수도권에 서울에서 시장을 지내면서 합리적인 목소리 당 내에서 윤 어게인과 선긋기를 해야 되는 이런 강력한 목소리를 냈던 게 그래도 이제 효과를 좀 발휘한 거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한 장점이 있는 게 이게 신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신선하다는 게 그냥 신선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선거에서 정치적 신선함은 항상 뒤따르는 무언가가 있죠. 확장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난 연말 연초에 가장 많이 들었던 서울에 사는 제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방송 나오다 보니까 정치 관련 질문들을 하면 도대체 정원호가 누구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낮다는 얘기죠. 그렇죠.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찍고 민주당에게 선거를 해왔던 사람들이 정원호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지율이 2위, 3위였어요. 예. 근데 한 두 달 사이에 지금 1위로 올라간 겁니다. 자, 그만큼 이러고는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선거는 중도 싸움인데 중도층에서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에게 표를 던지기는 싫고 그렇다고 민주당에 조금 좀 표를 던지기 좀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 지금은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좀 민주당의 86세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이제 좀 세대 교체돼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민주당은 초선 의원이 별로 없어요. 다선 의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원호 구청장은 바로 그런 중도층이 원하는 인물군에 굉장히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치적인 신선함과 또 일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지금 이제 앞으로 상승세에 굉장한 예. 지금 이제 출발점 굉장히 좋은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에 아직 민주당 지지층에서 정원호라고 하는 또는 중도층에서 정원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을 보인다면 앞으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이 상승세는 굉장한 확장성이 아직 여지가 더 많다.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더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조영수 대표 이 정도면은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경쟁력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거 아닌가요? 이 추세에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방금 신선함 말씀하셨는데 익숙함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 서울시라는 공간이 지금 이제 세계적인 도시로서 이제 손꼽히게 되고 발전하는 가운데 그 익숙한 이제 오세훈 시장이라는 그 브랜드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재미삼아서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들을 봤었을 때 범여권 후보들과 이제 그 범야권 후보들의 그러한 이제 총합들, 각 후보들의 총합들을 봤을 땐 정말 박빙이더라고요. 그리고 역대 서울시장 선거라는 것 자체가 늘 진짜 1, 2% 진짜 오차 범위 내 싸움을 항상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 이거는 선거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굉장히 치열한 다툼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건 여와 야의 이제 치열한 이제 비전 선거이시지 그 신선함과 익숙함의 대결 동시에 어떠한 서울의 플랜을 그리고 어떠한 서울의 그림을 그릴 것이냐 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는 후보가 결국엔 저는 이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와 같이 지금은 전혀 알 수 없는 이제 혼전 상태이고 이거는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더 많은 비전 제시를 하는 후보가 예. 결국에는
서울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KBS 조사만 말고는 박빙이고 KBS만 유독 격차가 벌어지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 뭐 직설적으로 몇 번에 대해서 비판하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에서도 목소리를 강하게 내었어요. 그게 이 지지율을 좀 지탱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서울이 상당히 보수화됐다는 사실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 지역과 서울 지역의 표심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뭐 30, 40대 민주당 그 지지 성향이 강한 분들이 경기도 인근 지역으로 이주를 많이 하면서 경기도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화됐고 서울은 이른바 보수 세력 강력이 강화됐습니다. 예. 여기서 눈여겨볼 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당 지지율보다는 상당히 높은 정도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은 민주당 지지율 정도의 지지율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세훈 시장이 개인기 또 중도 소구력은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예. 근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당권파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저는 그거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가뜩이나 우리 당에서 몇 안 되는 경쟁력 있는 거물 정치인에 대해서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더군다나 장동혁 대표는 무슨 얘기합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이겨야 자신의 정치 생명이 그 연장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경선은 불가피하겠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서울시장 선거에 뛴다고 한다면 예. 공정한 경선 관리를 통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오세훈 시장은 여전히 중도 진영에 대해서 소구력이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나오면은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할지, 오세훈 시장이 그런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또 뭐라고 할지가 관심인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진지한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어제 SNS에 썼습니다. 나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게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두리뭉실한 얘기들 나오겠다는 얘기입니까? 나경원 의원님 저런 말씀 쓰시면 저희 여당에서는 또 난가병이 도지셨나? 서울시장은 또 난가? 뭐 그렇게 표현하곤 하는데요. 예. 저는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가장 절실한 사람, 지금 이 선거 관련해서 집중하고 정말 절박한 사람이 누군가, 예. 누가 봐도 사선 오세훈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선 오세훈 시장이 정치를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에 무려 서울시장을 4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 지방선거를 총 책임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장동혁 디스카운트 때문에 이거 서울시장 선거 못 해먹겠다. 그런 취지의 얘기했어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도 이 얘기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장 선거가 과거보다는 보수화돼서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도 있고 예. 또 기존 서울시장으로서의 어떤 어드밴티지도 있는데 불과 서너 달 전에서는 여권 후보를 앞뒀던 오세훈 시장의 추세가 꺾여서 이제는 지는 저런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 지금 선거를 지도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래요. 가장 큰 문제는 아까 한동훈 대표 당원들이 싫어하는 그것부터 풀라고 하잖아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 왜 싫어합니까? 탄핵해서 싫어하는 거잖아요. 윤석열과 단절. 이게 가장 큰 측면이라서 예. 기조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을 하고 거기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외면해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된다. 예.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굉장히 겁을 내고 단절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에서 후보 찾기 힘들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도 안 나간다고 얘기를 하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 진영에서 가장 유력한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됩니다. 출마 계획이 궁금한데요. 이거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전혀 생각 없습니다. 네. 지금 선거를 뭐 이제 3달 얼마밖에 안 남은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자중질환을 벌이고 있으니까 제가 뭐 어떤 역할이 있을지 당장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조영술 대표 당 상황이 어때요? 경기도지사에 나가려고 하는 좀 비중 있는 정치인들이 없습니까? 실제 저는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이제 다만 이제 경기도에 지금 현재 나오는 지지율, 당의 지지율이 이제 높지 않은 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당이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괜찮은 후보들한테 물어보면 다 안 나간다고 합니다. 나간다고 하는 후보들이 보통 없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당이 변화되는 모습과 그리고 싸워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깃발을 들었을 때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겠는지를 많이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제 정말 스타급 정치인들한테 출마에 대한 물밑에서 그 요구들은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론되는 후보들이 이제 윤곽 이제 3월달 이후에 나올 텐데 예. 누구나 들어보면 괜찮은 후보인데 이런 분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경기도 선거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고 예. 단지 다만 이제 경기도라는 공간에서 현재 이제 김동연 지사가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민주당에서 이제 거론되는 후보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후보군들이 표만화되어 있는 후보들이 없는 거는 맞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당면 교체하고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그 후보들이 이제 윤곽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아니 벌써 지금 여권에서 서울시장도 그렇고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후보군들이 벌써 작년부터 뛰기 시작했었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잖아요. 인물난 맞다. 인물난 당연히 있는 거죠. 경기도가 지역구가 61곳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 몇 명이냐? 6명입니다. 아 그래요? 6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경기도의 10%밖에는 지금 의원이 없는 거예요. 인물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당시 김문수 후보가 그 경기도에선 무려 15%포인트 졌어요. 서울에서는 그렇게 차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워낙 그 국민의힘에는 불모지가 된 상태에서 현역 의원들이 전혀 용기를 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 3선 의원 지금 국민의힘의 경기도 지역 연고 중에 3선 의원이 3명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 그리고 4선의 안철수 의원, 송석준 이천의 3선 의원. 3선 의원 정도 되면은 이제 본인의 그 정치력을 이런 광역단체장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용기 낸 사람이 없어요. 안철수 의원도 서울시장도 안 뭐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경기지사 안 나오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그 희생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걸 보면서 예. 너무 좀 정치적이다 이런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예. 국민의힘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선거가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유력 정치인이 경기지사에 손들어서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예. 없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3선 이상의 현역 의원 이야기를 하는데 당내에서는 실제로 현역 의원이 나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의석이라는 게 예언저지선하고도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예. 그리고 국회의원 한 석 한 석을 굉장히 우리가 수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 그 원내 밖의 인물 중에서 우리가 이제 물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괜찮은 인물들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뭐 공수표 날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의원들의 여부와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후보를 발굴하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재 영입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외부에서. 알겠습니다. 또 한 명 여권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이제 복당 선언하고 이제 출마 선언까지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지역이 어디냐면 원래 본인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 을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파리 기자회견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했으니까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당원들의 뜻을 모아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저는 개별적으로 입당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전화하셔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이 없고 제가 머리가 좀 튼튼했는지 외부 상처만 나서 잘 꼬맸습니다. 언제 이전하냐? 복지가 가장 많이 발전한 복지도시 되지 않았습니까?
결단을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빨리 귀국하여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이재명 정부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국회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현역 국회의원에 도전하겠다는 뜻입니다. 지역이 20일에 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을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인천 계양을로 나가겠다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은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고 김재원 대표 그런데 이곳에는 지금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꽤 오래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죠. 아니 그러니까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공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떤 선거 운동을 할 수는 없고요. 물론 뭐 집을 구한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거기에 것들. 출마할 것을 고민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역 활동을 한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도 계양에서 출마하겠다 출마 선언을 한 적도 없어요. 지금 이제 복당이 우선이고 복당 후에 당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 그 말씀은 제가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조금 언론이 좀 빨리 더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 관심이 있다? 뭐 이것도 틀려요? 지금 이제 뭐 논의가 오고 가고 있는 이런 논의가 상황이라고 오고 있다? 봐야죠. 그러면 송영길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지역구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고 김남준 대변인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도 다 알고 있어요. 좀 복잡한 함수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나 송영길 전 대표가 나 이제 무죄 받았으니까 복당 받아줘라. 그리고 계양을 다시 내놔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은 빚 아닌 빚을 갖다가 민주당이 지게 된 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외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봐요. 과연 송영길 전 대표가 재보궐선거에 연수에서 계양을 해서 나오는 게 맞냐. 왜냐하면 빚진 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송영길 전 대표가 정치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 그리고 별건 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증거 수집의 위법성 때문에 무죄를 받은 거지 사실은 돈봉투나 정치자금법에 있어서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무런 저항 없이 연수를 해서 만약 계양을 해서 다시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선을 그어왔던 그 소위 공천원금 논란 뭐 김병기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무소속이 됐지만은 뭐 그런 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당연히 공격해 올 텐데 그걸 어떻게 방어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한 국면은 맞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요. 오만하다고 생각될 때 언제든지 특히 중도층은 오만하다고 생각될 때 언제든지 회초리를 들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고생하시고 희생양이 됐던 거는 분명히 인정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균열이 정치 선거판에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돌다리도 두들겨봐야 된다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선거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좀 출마에 대해서 좀 자제하거나 또는 다른 좀 그 소위 말해서 직접 출마가 아닌 어떤 향후 다른 자리를 갖다가 뭐 좀 해서 좀 소위 말해서 이제 좀 텀을 두고 다시 정치로 복귀하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게 어떨지 좀 이런 설득도 필요하고 또 송영길 전 대표도 정말로 민주당을 위한다면은 그런 좀 결단이 한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주호 대표 본인이 송영길 대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나가겠다. 그러면 만약에 자격에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방법이 경선하고 전략공천 이 두 가지 정도인가요? 보통은 이러한 보궐선거는 당 지도부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전략공천을 하는 경우가 많고 당 지도부에서도 이 부분 이번 보궐선거 관련해서는 좀 전략 공천 쪽으로 특수한 사항이 아니면 그렇게 방향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선으로서는 송영길 대표가 거기서 4선인가 5선인가 하셨거든요. 굉장히 기반이 튼튼하고 저도 사실은 계양 이재명 국회의원 첫 선거에서 종합 상황실장을 맡았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의 사모님과 그리고 그쪽에 많은 그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두 분이
잘 조정을 하겠지 경선을 할 리는 없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정치적인 조정. 그럼요. 예, 저희가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도 송영길 대표님 덕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직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생존한 그러한 세력이기 때문에 이 송영길 전 대표님에 대한 그 어떤 부채감, 그 어떤 짠한 마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분쟁을 한다든지 경쟁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삼자적 관점에서 보면 박창환 교수님은 너무 그 민주당을 좋게 보신 것 같아요. 민주당 그렇게 고민을 안 합니다. 지금 민주당 패널이니까 송영길 전 의원이 개항 의뢰에 나간다고 마음을 이미 굳혔어요. 뭐 이미 그 거주지 마련했고 내일 전입 신고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당무 개입이니까 내가 주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송영길 전 의원에게 공천 안 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을까요? 본인이 지금 대통령 되는 자리에서 가장 지대한 공헌을 미친 사람은 저는 3명의 남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 개헌했기 때문에 그 탄핵에 이르렀고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당선이 됐고 두 번째가 송영길 전 의원이라고 봅니다. 2022년에 그 자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려주지 않았더라면 이재명 대통령 지금 감옥은 아니더라도 정치 생명은 다 끝났을 거예요. 세 번째가 한 이해찬 전 의원 정도 되겠죠. 민주당에서 이해찬 전 의원이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했는데 당시에 변방에 있던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좀 키운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마음의 빚이 굉장히 클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그 공천을 민주당에서 안 준다고 하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저 위에 이제 자막으로 다룬 것처럼 복잡해진 인천 개항을 보궐선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열립니다. 영상 보고 관련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김용현 등의 지시에 따라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구테타라고도 불립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선거라는 게 이제 법리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론조사하고 무관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내일 어떻게 될까? 무기가 일단은 가장 많아요. 사형받을 것 같다는 의견도 32%나 됩니다. 무죄 받을 것 같다. 18%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무죄를 받을 것 같다는 18%의 응답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보니까 70세 이상이 좀 많은 것 같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3%.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2명 중에 1명은 무죄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비슷한 여론조사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인 인식은 상당한 중형을 예상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좁혀놓고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계엄을 선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고에서 무죄를 받을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당원들이 지금 전화나 뭐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성 지지자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강성 지지자들 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온정적으로 생각하고 대통령의 권한의 일부였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선거와 관련해서는 앞서 2번의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을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받았습니다. 근데 법은 한 목적성과 안정성이 기본이거든요. 안정성이라는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데 앞서 2번의 재판부가 각각에 대해서 내란 혐의를 유죄라고 했는데 지기현 재판부가 이것에 대해서 무죄를 줄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형량도 법정 형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전망해 드리는데 예.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는 그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강성 지지자들이 대부분 답변한 것이고 예. 그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이 응답률을 좀 기억해뒀다가 뒷부분에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이제 설 명절이 오늘로 끝나죠. 그리고 내일 바로 이제 선고가 나다 보니까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일 선고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명절도 벌써 윤 전 대통령이 3번이래요. 구치소에서 맞은 게. 네, 떡국을 2번 이제 먹게 되는. 네, 32번이고. 네, 이제 그렇게 예. 되는 이제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죠. 본인이 이제 사고를 쳐놨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감당할 시간이 왔다. 443일인가요? 그 정도 되는 이제 계엄 예. 불법 계엄 이후 이렇게 되는데 그 동안에 나라가 정말 2번, 3번 절단 날 뻔했습니다. 12월 3일 밤도 그랬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윤석열 체포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서부지법 사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늦게 나오면서 그 정말 뜨거웠던 국론 분열의 정말 그 첨예한 대립, 여기까지 정말 나라가 위기에 빠질 뻔한 몇 번의 상황이 있었고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드디어 이제 사법적인 판단이 처음으로 내란에 대해서 내려지고 있고 당사자가 내일 선고가 되는 날입니다. 저는 기존의 2번의 뭐 재판에서도 이거는 뭐 법리적인 판단으로뿐만이 아니라 또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사실은 공화국에 산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화국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정말 12.3 계엄을 통해서 우리가 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그냥 미국으로부터 이식됐으니까 그냥 공화국이었던 거지, 우리 국민들이 과거 민주주의라고 했던 게 결국의 요체는 지금 공화국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공화국의 의미, 민주주의의 의미, 국민들이 왜 이번에 또 이걸 지켜냈는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고, 사법부도 응당 이런 국민들이 육공화국을 지키고자 하고 육공화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돌이켜 본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그 상징적인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형량이 무기하고 사용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고 또 하나의 변수라고 할 것 같으면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선고에 나오느냐 마느냐 했는데 변호인단이 오늘 또 입장을 낸 거 보니까 내일 선고에는 무조건 나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직연재판부가 인사가 있어가지고 미뤄진다거나 할 가능성은 일단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는 지금 1년 동안 굉장히 갈등이 많았잖아요. 이제는 사법부에서 이번 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 사법적 평가 뭐 이런 것을 확실히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의 75% 정도는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과반수의 지지자들이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럼 계속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것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인 보복을 주문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해야 되는가?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당으로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보수가 뭡니까? 보수가 국가 반역에 관한 상황에서는 정말 보수적으로 본인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난 1년간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뭐 과거의 일을 자꾸 얘기하기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판결 관련해서 제발 좀 입장이라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입장도 제대로 안 냈습니다. 이제는 단절하고 가야죠. 그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윤상현 의원이요. 그동안에 윤 전 대통령을 좀 비호하는 듯한 입장을 많이 보였었는데 이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형식적인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도 말씀드립니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과 분열에 대해 대국민 사과로 국민의 마음을 보담아 주어야 합니다. 김재섭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박 대통령 타는 거 앞장서 반대했어.
끝까지 갔어.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내일, 모레, 1년 후의 국민은 또 달라져. 그러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내가 만든 대통령을 내가 탄핵하겠다는 거, 그것은 비겁한 정치. 나 혼자 살자고 대통령부터 먼저 버리는 것은 배신의 정치. 나는 내란죄라는데 동의 안 해. 적어도 헌재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나는 내란죄라는 거에 대해서 유보를 해. 윤상현 의원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태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뭐 윤상현 의원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런 목소리들이 좀 공개적으로 나온 거는 어떤 맥락이 있다고? 윤상현 전 의원이 지난번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서도 이거 과하다, 잘못된 조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후에 발언 하나하나가 사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히 현실을 인식하고 이제 앞으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는 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뭐 이런 것들 인간적으로야 본인들 간의 관계를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의 인물로 보내드리고 앞으로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인식은 분명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당의 중진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윤상현 의원처럼 용기를 내야 하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그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도 한지아 의원이 단톡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중진 의원들이 우리 당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해달라. 이런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 본인도 기자회견을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적어도 내일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1심 결과가 나오면 윤상현 의원 같은 목소리를 내는 중진 의원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선고가 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때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이든 우리 당원들인 지지자든 당대표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1심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당대표로서는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장 대표가 바뀔 입장의 수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조영수 대표, 아까 국민의힘 지지자 53%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내일 만약에 이제 유죄가 나오면은 장동혁 대표가 그 지지자들의 생각과 이 상황에서 어떤 수위로 메시지를 내느냐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이제 지지자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유죄 무죄를 다 떠나서 이제 사법부가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저는 뭐 저 지금에 나오는 지지율이 그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선고가 나오면 그렇죠. 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당 이제 대부분의 이제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그러한 인식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도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배출했던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입장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재판부의 결과가 나온다면 어쨌든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장을 전 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보다 더 이제 형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 이야기할 이제 상황이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오늘부터 기자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 차원에서 분명한 이거는 결론을 내리고 가야 될 부분이지 이거를 뭉개고 갈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자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도 직관적으로 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떨쳐내는구나. 요 정도의 메시지가 가능합니다. 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확실한 입장 표명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아, 또 내일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 전체 국민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답한 사람이 18%예요. 국민의힘 전체 지지율 가운데는 50%가 무죄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이 전체 국민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18%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3 지방선거에서 몇 퍼센트 얻어야 되느냐? 어느 선거구든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단체장이 되려면 51%를 얻어야 돼요. 적어도 민주당보다는 한 표라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전 국민 18%의 여론을 갖고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제 현실을 자각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고 내일이 그 빈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는 제가 정확히 뭐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을 갖고 6.3 지방선거에서 뛰겠다? 이거 정말로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달고 42.195 마라톤을 뛰어서 1등 하겠다는 생각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메시지 변화 없이는 지방선거 본인의 정치 생명 달려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조금만 보충을 해야 되는데 당원으로서 우리 당이 배출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무죄를 희망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법적 판단을 수용한 문제는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론조사를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걸 수용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소식도 살펴볼 텐데 이제 최서원 씨,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지금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고 그러네요. 과거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사면이 있을 때마다 이번에 사면 신청을 해야 된다. 그 정치인 쪽에다가 로비 자금을 줘야 된다. 정유라가 지금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걸 자기가 본 것 같다. 혹시라는 생각에 찾아가 봤어요, 거기를. 방문을 열었을 때 정유라는 거기 상석에 앉아가지고 10명 가까이 되는 적대부들을 고용을 한 상태였고 엄청 고가의 양주를 깔아놓고 하는 거 걱정하고 애기 뭐 학교 보내는 거 걱정하는데 누가 이거를 몇 억씩 숨겨놨다고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월세도 못 내는 이런 사람한테 비자금을 뭐 몇 억을 숨겼네 좀 도와주세요 해서 엄마 영치금이라도 더 그렇게 보내서 병원 진료라도 받게 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결국 이 모든 게 버티기밖에 안 돼요. 글쎄요, 이게 사정을 보니까 돈을 꽤 많이 빌렸나 봐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데 엉뚱한 데 썼다고 해가지고 재판에 갔는데 출석을 안 해서 지금 잡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지인에게 이게 2022년 11월 달부터 23년 9월까지니까 뭐 한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엄마가 정도 되네요. 엄마가 이제 사면복권 되려면 내가 정치적인 로비를 좀 해야 되겠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빌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수차례 빌린 돈이 어느덧 이게 7억에 가까워졌습니다. 6억 9,800만 원. 7억인데 근데 이제 돈 빌려준 사람이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사면되면 나중에 돈 갚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빌려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면 얘기는 들리지 않고 근데 들리는 얘기는 정유라가 어디서 이제 유흥업소 다닌다더라 이러니까는 이제 확인을 해본 거예요. 아니나 달라 유흥업소에서 최고급으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혐의로 이제 이게 사기 혐의 이제 된 건데, 근데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재판에 이제 불출석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재판에 불출석하면은 출석 통지 요구서를 또 보내고 독촉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체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체포가 되고 다시 이제 구속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거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참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굉장히 희대의 이제 유행어를 하나 남겼죠. 2014년인가요? 그때 돈도 실력이다. 돈도 실력이다. 이런 이제 그 어록을 남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었는데 지금 정작 자기는 이제 돈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사기 혐의로 이렇게 구치소를 가게 됐어요. 이걸 보면은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승자박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자기 덫에 자기가 걸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이제 유튜버를 통해서 이제 수익도 좀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런 수익은 또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어떻게 좀 짠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지인들에게 엄마의 그런 사면복권을 사면을 위해서 빌린 돈을 갖다가 유흥업소에 썼다. 누가 보더라도 참 그 엄마의 그 딸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처지에 놓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유튜브 아까 영상을 보니까 좀 후원금인가요? 그런 돈을 좀 모금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결국 뭐 스모킹건 역할을 했던 게 최순실 씨와 관련한 게이트였고 그 중심에 또 정유라 씨에 관련한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성과 자숙하고 국민들에게 조금 뭐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꾸만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니까 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가 다시 국민들에게 상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상당히 안타깝고 저런 식의 정치 후원금 식으로 받고 또는 뭐 엄마에게 영치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후원자들을 이용했는데 그게 사기 혐의로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예. 이것들에 대한 순수성 뭐 의심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군다나 본인이 이렇게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면 애는 어떡합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연휴 전에 또 들려온 화제가 됐던 소식이 이제 충주맨이라고 불리는 김선태 주무관이 있죠. 충주시 이제 홍보 담당자. 유튜브가 아주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공무원 그만하겠다 이제 사표 제출했다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태입니다. 공직에 들어온 지 10년, 충주맨으로 살아온 지 7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구독자라고 하죠. 이제 김선태 주무관이 사표를 낸 이후에 구독자가 22만 명이나 이탈했다. 이게 정관제도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라면서요? 아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예요? 아니 이분이 이렇게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목표 때문에 퇴사를 한다고 해서 100만 명에 육박했던 사람이 불과 뭐 5일도 안 돼서 22만 명?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가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영향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다른 이유로 그만두는 것은 아니고 아마 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공직사회에서 여러 뭐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게 직접적인 퇴사의 이유가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퇴사한다고 해서 22만 명 빠진 걸 보고 아 유튜브라는 생태계는 정말 그렇구나. 개인적인 로열티가 있는 곳에서만 활동을 하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이탈하는구나를 알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생각하고 관련해서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뉴스공장이나 매불쇼나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열광해서 봤던 채널인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의 일종의 그 세력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해당 채널에서도 그 유튜브 구독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을 봤는데 아 정말 유튜브 생태계는 냉혹하다라고 뭐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방송은 이제 시청률로 이제 뭐 객관적인 지표가 있다고 하면 유튜브에서는 저 구독자 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공직사회의 공무원이었고요. 그러니까 또 이분이 9급에서 6급까지 아주 빠른 시간에 승진을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추측도 뭐 있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부인했고요. 네, 뭐 사실은 이제 충주맨의 이 퇴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억측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내부에서 왕따를 당한 거 아니냐, 또는 뭐 이제 내부에 분란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찍힌 거 아니냐,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본인은 사실 무근이다. 새로운 선택을 위해서 자신의 진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그만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 셀럽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분이 외부의 이 소위 말하면은 강연 요청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셀럽으로 유튜브에서 충주맨으로 인기를 얻고 나니까 방송도 타고 또 유명해지다 보니 여기저기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강연 좀 와달라. 그럼 강연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강연료를 갖다가 받을 텐데 이러다 보니 주변에서 아니 충주 TV라고 하는 거는 시 돈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운영이 되는데 그 수혜를 오롯이 개인이 받는다? 이러니까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투소도 들어오고 논란도 제기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충주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나는 그럼 외부 강연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활동에 이제 제약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셀럽으로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됐고, 그런데 그 영향력을 온전히 발휘하기에는 이 충주 TV나 공직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성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호봉제잖아요. 그렇죠. 연공 서열인데 다른 사람이 9급에서 이 6급으로 가려면은요 평생 못 가는 사람도 있고요. 거의 20년이 걸립니다. 20년이요? 네. 그런데 이분은 7년? 충주맨으로 7년 만에 6급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6급 간 거죠.
굉장히 빨리 간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이게 본인이 잘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뭔가 이제 어쨌든 시에서 충주 TV 만들어주고 재정적으로 팀 붙여주고 사람 붙여주고 돈 붙여줘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아니 이렇게 밀어줬으니까 된 거지 이런 내부에서의 그런 이제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그 내부적으로 왕따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공직 사회에서 이런 그 소위 말하면 탄력적인 그런 그 어떤 왕성한 활동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구조인지를 한번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퇴사는 뭐 어떻게 보면은 예견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다른 공직 그 관련된 유튜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 삼아서 좀 이제 소위 말하면은 한 명 인물 중심보다는 좀 더 그 지역의 어떤 특색 또는 좀 다인 체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충주면 개인적으로는 공직사회에서 스타가 됐지만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또 공무원들 지방직 공무원들의 또 어떻게 보면 선망의 대상 새로운 선망의 대상도 되는 것도 또 하나의 또 큰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사회 지자체 참 어려운 숙제네요. 이게 공보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인데 그 안에서 공직사회에 또 룰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상충되는 측면이 또 있는 거고. 저는 저 충주만한테 강연도 직접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분의 어떤 능력이 거의 공직사회에 정말 수백 명의 홍보 인력을 혼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독보적이고 아이디어가 좋았던 거죠. 대단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구독자들이 정말 이 충주맨의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그러한 로열티가 높았던 게 50%였던 것 같고 이런 훌륭한 인재가 공직사회에서 결국 떠났다는 것은 그만큼 그 공직 조직 자체가 시기 질투가 많았고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됐구나 하는 그런 불만도 구독 취소로 표현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후임 주무관이 있나 봐요. 저 추노 패러디한 거래요. 아까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뭐 그 인터넷 유튜브 상의 댓글이 더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다시 구독하게 됩니다라고 하는데 후임자가 전임자가 워낙 그 높은 성과를 기록했었으니까 그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 부담감 때문에 그 김선태 주무관이 그만둔 다음에 바로 올린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짠한 마음에 다시 구독한다라고 한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열심히 노력하면 또 충주 TV도 더 많은 성과를 기록할 수도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저는 다른 사람들이 구독 취소할 때 새로 구독을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를 잃은 뒤에 홀로 밥을 먹는 그 추노의 드라마 때 화제가 됐던 영상을 후임 주무관이 이제 패러디를 하면서 다시 또 관심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